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철근 콘크리트 분야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굽힘철근은 안목 길이의 4분의 1 부분에서, 자, 안목 길이. 자, 쉽게 이겁니다. 이제 기둥이 있을 때, 지금 현재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자 보가 있습니다. 보가 있을 때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현재 스판의 개념은 보통 치수는 여기에서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것이 기본 스판입니다. 간 사이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걸 보통 간 사이, 경간, 네, 영어로 스판이라고 하죠. 자, 이래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 우리가 이 안목을 잡는 데는, 자, 여기 안목 길이가 요거죠. 순수한 요 길이가 바로 안목입니다. 그래서 안목 길이, 보통 이 보의 안목 길이적인 측면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이 안목 길이에, 자, 그래서 이걸 이 안목 길이를 우리가 순간사이라고 하죠. 이 안목 길이를 순간사이, 순서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4분의 1을 기준 잡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부분에서 이어 올린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자, 이 벤트 철근이라고 봅시다. 지금 현재 이 철근이 자, 이렇게 벤트 철근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4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휘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벤트 부분 지점에서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근이 이 벤트 굽힘 철근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림상. 그래서 그 일부 굽힘 철근 안목기 4분의 1 부분이 됩니다. 4분의 1. 요 부분이 자 4분의 1 부분이 됩니다. 4분의 1. 그래서 안목 길이의 4분의 1 지점에서 벤트 부분이 생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스트럽은 너건이죠. 4인장 균열을 방지용 철근이죠. 뭐 4인장 또는 우리가 자 빗사자죠. 예, 빗사자, 빗방향으로 사용되는 인장력 4인장 그 균열을 방지하는 것. 자, 그래서 보에서의 균열 형태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요. 이게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예, 대각선 방향. 보의 단부에 자, 이 대각선 빗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4인장 균열 또는 뭐 전단 균열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 균열을 방지해서 이 스트럽 너건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스트럽의 개념이 바로 전단여기에서 배근되죠. 그래서 이 4인장 균열, 전단 균열을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거죠. 이거는 스트럽 배근이 전단여기에서 배근되고요. 배근이 전단여기에서 배근됩니다. 전단여기에서 배근이 되고요. 보통 그래서 이 스트럽의 이제 주된 목적이 바로 이 4인장 균열, 주된 목적이 바로 전단 균열 방지하기 위해 쓰는 거죠. 이 4인장 균열, 자, 이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전단 보강이라고 하죠. 전단력에 대한 보강입니다. 보강. 이 개념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스트럽 배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은 주근은 중앙부에서 상부에 많이 배근한다. 틀렸죠? 벤트 철근이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그림 그려준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의 경우는 자 중앙부에는 하부의 철근이 많이 배관되고
담부에서는 상부 쪽에 이미 벤트 철근이 간 쪽이 철근이 많이 배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굽힘 철근, 이 굽힘 철근 벤트바. 그래서 이 굽힘 철근, 굽힌 축 방향 철근, 이 굽힘 철근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 위치가 철근 배근이 많이 된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근은 그래서 담부에 상부에 많이 배근되는 형태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건 안목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일반 간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에 25번 문제 보시면 25번 다음 흔치의 춤은 보춤의 얼마 정도로 하는가? 그래서 흔치는 자 보의 담부하고 자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둥의 이 접합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보강되는 부분이 흔치죠. 흔치가 됩니다. 흔치. 그래서 흔치는 일반적으로 자 이 정도 잡고 있죠. 이 흔치 부분은 너무 크네. 흔치는 보통 이 보의 춤을 D라고 하게 되면 보의 춤 전체적인 춤 요거는 유효춤을 잡는 게 아니라 일반 춤입니다. 춤. 이 춤에 대해서 이 높이가 자 이 높이 요거는 보통 3분의 1 D에 합니다. 춤의 3분의 1 정도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3분의 1D. 보춤의 3분의 1D로 우리가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이것을 흔치라고 하는데 흔치 부분은 뭐 이런 목적으로 보통 설치하는 거죠. 이런 전단력 보강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자 강성증가적인 측면이나 힘 모멘트를 자 조금 더 보강되죠. 힘 모멘트 보강 이런 개념상 자 이 부분의 거의 흔치였죠. 흔치. 그래서 흔치는 3분의 1D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장기 처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 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기 처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거기 1번의 온도와 습도 영향을 주고요. 3번의 양생 조건 그리고 4번의 제하시 재령이나 그리고 함수율 제자가 부재 제자 나이령입니다. 그래서 재령이나 함수율 관계 있죠. 그리고 압축 철근량 그리고 압축 철근량이 영향을 주죠. 압축 철근량 보통 이 압축 철근량하고 그다음 이제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는 지속 하중의 크기 하중이 계속 장대 하중의 크기가 얼마죠? 하중이 클수록 장기 처지면 커지잖아요.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시멘트비도 간접적으로는 조금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28번에 T형보의 유효나비의 값으로 자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났네요. T형보의 자 유효나비값. 그러면 T형보는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자 보통 이렇게 가죠. 기본적인. 그래서 지금 현재 T형보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자 기둥이 있을 때 현재 이렇게 보가 연결되면서 자 슬래브가 있을 겁니다. 바닥판 슬래브가 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T형모 그럼 일정가에 봐주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자 보통 이 16TB 해놨죠. 그래서 보통 보의 중심에서 자 일반적으로 16 자 슬래브 두께에 자 16T에다가 플러스 B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측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요 슬래브하고 요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양측 슬래브 중심간의 거리 개념이 바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간 사이의 4분의 1 간 사이에 4분의 1을 정리해 주면 되죠. 그런데 슬래브 두께하고는 관계없죠. 슬래브 두께 자 지금 현재 12배하고는 관계없는 요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 T형보의 경우는 자 16TB 양쪽으로 16TB 관계고 슬래브 두께 16에다가 그래서 보폭 B에다가 양측 슬래브 중심 간격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간사의 4분의 1 간사의 4분의 1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보의 전단 응력이 콘크리트 허용 전단 응력도를 초과할 경우 자 조절 방법에서 가장 부적당한 것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단 보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전단 보강. 그러면 전단력이 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 측면을 보시면 된다. 그러면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을 조금 크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배근에서는 스트럽 같은 넣건 전단 보강근을 넣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근 개념은 주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거죠. 힘 모멘트를 부담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바로 주근이죠. 그래서 주근하고 전단 응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단 응력하고는. 그래서 주근은 힘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주근은 힘 모멘트를 부담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힘 모멘트. 힘 모멘트에 이제 부담하는 것이 이 주근 개념이고, 전단, 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보통 전단 보강근이나 볼을 크게 설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주근을 많이 넣는 것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근 양하고 이제 저거하고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뭔가 부착력하고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보시면 기둥의 최소 단면 치수 및 단면적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우리가 보실 때 이제 최소 단면적 기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최소 단면적. 그러면 최소 단면적에서 보시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단변 치수가 기둥의 단변 치수가 최소 20cm 이상 되면서 이 단면적이 600제곱cm 돼야 되죠. 600. 그래서 600제곱cm 이상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곱미리로 해놨죠. 제곱센치로 해놨네. 그러면 600제곱cm 이상 되면 기둥으로 현재 봐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겁니다. 기둥의 조건은 이거고, 기둥이 하나 조금 더 해주면 법령 하나 더 해드리면, 기둥이 이 기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 맞습니다. 근데 기둥이 내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변 치수가 25cm 이상은 돼야 됩니다. 단변 치수가 25cm 이상은 돼야지 내하 구조가 되고요. 기둥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20cm입니다. 20에다가 600제곱cm이고요.
혹시 내하 구조가 되기 위한 단변 지수는 25cm 이상을 잡고 있다는 점, 이거 조금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보시면 가단 처짐에 의한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는 평지붕에 대해서 해놨네요. 평지붕. 그래서 평지붕의 구조의 처짐의 한계로서 옳은 것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처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 콘크리트 장기 처짐 효과. 그래서 이 콘크리트 이 장기 처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로 봐주면 되는데, 가단체는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일 때, 처짐에 의해서, 가단 처짐에 의해서 손상되기, 이 쉬운, 보통 이 비구조 요소로서 이 요소를 갖다가 지지 또는 우리가 요 개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에서 처짐에 의해서 장기 처짐에 의해서 손상되기 비구조 요소로서 지지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부착하나 안 하느냐, 이 부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부착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그다음에 부착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어요.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부착을 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이제 평지붕 구조일 때 하고 평지붕일 때 하고 그다음에 이 바닥 구조일 때 하고 바닥 구조 그리고 이 지붕하고 이제 부착하기 쉬운 이 지붕하고 바닥일 때 하고 이때에 저것이 달라집니다.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로서 지지 또는, 그래서 이 부착을 하는 평지붕, 부착하지 않는 평지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180분의 1이고 처짐이 180분의 1로 봐주고, 그 다음에 바닥 구조일 때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360분의 1로 봐줍니다. 360분의 1. 그리고 이 부착하는 경우, 부착을 하는 보통 이 지붕이나 바닥 구조일 때는 이때는 일반적으로 이 480분의 1로 봐줍니다. 480분의 1. 근데 이 손상되기 쉬운 이 비구조 요소일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일반 요소일 때는 틀려집니다. 없는 이 비구조 요소를 갖다가 보통 지지 또는 부착한 지붕일 때, 지지 또는 이런 부착하는 경우, 요 경우는 틀려집니다. 요때 지붕 바닥 구조는 지붕하고 이 바닥 구조의 적인 측면은 요 경우는 240분의 1이 됩니다. 요거는 240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가단 처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 네 가지의 우리가 처짐 개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 그래서 이 부착을 안 하는 경우, 비구에서 부착이 안 되는 평지붕이나 바닥 구조는 180분의 1, 평지붕 180분의 1이고 바닥 구조는 36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부착하는 경우는 이제 이것도 부착한 경우죠. 근데 이거는 손상될 우려가 없는 비구조 요소고, 그 다음에 이거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일 때 틀려집니다. 그러면 손상될 우려가 없는 비구조 요소는 240분이죠. 240분의 1이고, 그래서 이 혼돈하지 않도록 이 네 가지 요소를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같이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같은 그걸로 좀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요 경우는 지금 현재 그래서 비구에서 부착하지 않는 평지붕 구조니까 부착한 평지붕은 180분의 1이 됩니다. 저짐 한계가 180분의 1이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두 있죠. 180분의 1, 240은 360, 480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만 외우시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해 두십시오. 요거는 뭐 7급이나 아니면 9급도 어려울 때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번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다음 기둥 배근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둥. 자, 기둥은 첫째 보시면 자, 기둥의 주근은 D16 이상으로 우리가 한다. D16 이상 대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원형 다각형 나선 기둥의 주근은 최소 보통 6개 이상이면 되죠. 보통 기둥은 띠기둥 사각형 기둥일 때는 최소 개수가 4개가요. 주거니 개념이. 그리고 원형이나 자 이런 다각형 기둥일 때 최소 개수가 6개가 됩니다. 자 보통 이 장방형 기둥은 이제 보통 4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사각형 기둥인 장방형 기둥 이 사각형 기둥의 경우는 자, 여기 띠철근을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최소 개수가 보통 장방형 기둥, 사각형 기둥일 때는 일반적으로 주근의 개수가 최소 4개죠. 주근은 최소 4개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4개 이상. 자, 그런데 요거는 최소 4개 기준이 자, 이거는 저것 때문이죠. 띠철근을 감아야 되죠. 띠철근 후후바 띠철근이 있기 때문에 4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각형 내지 원형 기둥 같은데 다각형 기둥이나 원형 기둥은 최소 주근의 개수가 최소가 바로 6개가 됩니다. 6개 이상 최소한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에 나선 철근을 감아야 되거든요.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요. 그래서 나선 철근이 보조 철근을 감아야 되니까 최소 개수가 6개고 이거는 최소 개수가 4개가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자, 철근의 이음은 청고의, 자, 3분의 2 이하에서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둥은 압축 부재니까 철근을 이을 때 인장력하고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 이으면 된다. 3분의, 자, 2 이하에서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둥 간격은 대략 6m 전후가 경제적 선판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5에서 7m. 이거는 뭐, 자동차 주차를 몇 대 하느냐 뭐 이런 거 자동차 회전 반경이나 그리고 뭐 저런 거 있죠 뭐 책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둥 간격 배치는 약간 다르겠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 유부 이런 거에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 뭐 6m 전후가 경제적인 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시면 40번 문제는 자 다음 띠철근 간격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보통 내진 설계 규정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센터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단부 들어가는 게 내진 설계로 보면 되죠. 그러면 자, 주근지름의 16배로 해주시면 되죠. 주근지름의 16배. 그래서 이 주근지름의 보통 16배 이하가 돼주시면 되겠죠. 근데, 내진 설계일 때는 이거보다, 좁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내진 설계 시는, 자, 이 주근지름의 우리가 그러면 요거의 2분의 2를 대주면 되죠. 8배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근지름에. 그리고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맞죠? 띠철근 지름의 자 48배 이하. 그러면 요거는 띠철근 지름의 24배 이하입니다. 내진 설계시는 24배 이하 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단면 최소폭이죠. 기둥 단면 치수. 기둥 이 단면 이 최소폭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기둥 단면 최소 치수에 기둥 단면 자 최소폭의 최소폭의 2분의 1 이하 되어 주시면 되고, 근데 내진 설계를 기준 잡을 때는 하나가 더 추가되죠. 그래서 300mm 이하가 들어가죠. 300mm 이하. 내진 설계시는 여기 추가되죠. 그래서 300mm 이하는 30cm 이하는 내진 설계했을 때 요 규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측면 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개념은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40번은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41번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철근 콩 그 일방향 슬랩에서 슬랩의 두께가 12cm일 때 온도 철근의 간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온도 철근 간격. 그래서 일방향 슬랩의 원웨이브 슬랩이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자 힘을 전달해 주는 거. 단변의 이 길이 비에 대해서 장변의 길이가 긴 거지, 2보다 큰 거죠. 이 변장비를 따졌을 때, 자, 이 단변에 대해서 이 장변의 길이 비가 길다는 거죠. 2보다 클 때 람다가, 변장비가 단변분의 장변의 비를 했는데, 예, 장변의 비를 한 이 람다의 개념이 얘가 2보다 크다는 거죠. 2보다 클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 람다 개념이 변장비가 2보다 큰 것이 바로 일방향 원웨이브 슬랩인데, 하중이 떨어지면 단변으로 힘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일방향 슬랩이죠. 그러면 단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 주근을 배치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장변 방향으로 길게 가는 철근이 온도 철근이었습니다. 온도 철근. 그래서 온도 철근은 자, 이 400mm 이하로 넣어주면 되죠. 40cm 이하. 온도 철근은 400mm 이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주근은 단부하고 그다음에 중앙부하고 틀리죠. 그러면 이 주근은 단부 쪽하고 중앙부 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주근 개념은. 그래서 주근은 차이점을 가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주응력을 받는 주근은. 그래서 주근의 경우는 단부하고 센터 중앙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부 부분은 요거 중에 슬래브 두께의 보통 2배 이하,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 그 다음에 300mm 이하, 300mm 이하로 넣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일 경우는 중앙부는 슬래브 두께의 3배가 되겠죠. 슬래브 두께, 자 3배, 자 아니면 자 450mm야, 450mm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가 이제 약간 간격이 좀 넓게 들어가고 단부가 좁게 들어가는 형태로 갑니다. 일방향 슬래브에서는. 자, 그래서 온도 철근 간격만 하지 마시고 주근 간격도 같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온도 철근은 슬래브 두께 5배 이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거 중 작은 값을 쓰면 되죠. 요거 두 개 값 중 이 작은 값 씁니다. 작은 값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 철근의 경우는 400mm 이하 또는 거기에서 슬래브 두께 5배 이하 작은 값 쓰시면 되겠고요. 그거 이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보시면, 자, 강도 설계법에서, 자,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43번은 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 이방향 슬래브 설계에서 직접 설계법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 중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자, 경관수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접 설계법 개념하고 그 실용적 해석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접 설계법에서는 경관수의 개념이 자, 이 상경관 이상 돼야 되죠. 경관수가 1번에, 자, 1번 경관수는 상경관수, 직접 설계법은 이방향 슬래브, 그리고 두 번째 것이 변장비죠. 슬래브의 단변과 경관에 대한 장변의 경관비가 2 이하인 것이 우리가 이방향 슬래브고, 아까 일방향 슬래브는 2보다 큰 것이 보통 우리가 저거 됐으면 일방향 슬래브였고, 그 다음에 3번에 각 방향으로 연속한 받침부 중심 경관의 길이가 4분의 1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죠. 그래서 경관 차이 경관 차이적인 측면은 각 방에 연속한 경관은 각 경관의 3분의 1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죠. 그런데 연속부 받침의 중심간 경관의 길이에 대해서는 없죠.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것은 이거는 있었죠. 기둥 중심축의 오차. 기둥 중심축 두 가지 짬뽕 해놨죠. 기둥 중심축의 오차. 오차 범위, 오차는 이제 스판 길이에, 스판의 길이에 우리가 길이에 보통 10분의 1 이하죠. 길이에 10분의 1 이내로 하라는 요 규정이 있죠. 10분의 1 이하로 하는 거. 요 규정하고 두 개를 짬뽕 해가지고 지문을 만들었네. 3번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중 조건이죠. 예, 하중 조건이 네 번째인데, 적재 하중은 고정 하중의 2배 이하여야 됩니다. 적재 하중, 예, 하라중은 고정 하중의 2배 이하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중은 보통 등분포된 연직 하중으로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중은 자, 이 등분포된 골고루 집중 하중이 아니라 등분포된 연직 하중으로 봐줘야 돼. 연직 하중으로. 자, 연직은 수직, 지구 중심으로 작용된 하중을 연직 하중이라 하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이방향 슬래브, 이제 지판, 드롭 판넬이 없는 슬래브의 최소 두께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두께, 그러면 이거는 이방향 슬래브에서 지판, 드롭 판넬이, 자, 지판이 있을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최소 슬래브 두께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지판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그래서 이방향 슬래브에서 지판이 있는 경우하고 지판이 없는 경우가 슬래브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판이 있을 경우는 보통 슬래브 두께가 100mm 이상이면 되죠. 100mm 이상인데
지판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120mm 이상 우리가 슬래브 두께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경우니까 자 바로 3번이 답이 되고 있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46번 보시면 자 프리스트레스를 하지 않는 기둥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자 400MPa에서는 현장 콘크리트의 자 피복 두께로 맞는 것을 해놨죠. 그래서 프리스트레스를 하지 않는 경우는 설계 기준 400MPa 이상 되면 자 강도가 크다는 거죠. 400MPa 이상인 것은 고강도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강도가 된 밀실해집니다. 밀실해지면 외부에서 탄산가스가 침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30mm 이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3cm 이상으로 우리가 피복 두께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47번 보시면 자 슬럼프 테스트는 다음 중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인가? 슬럼프 테스트는 알아두실 것이 시공 연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죠. 정량적으로 자 우리가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정량적으로 수치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인데 요거는 시험 과정까지 조금 정리를 같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제두 원추형 몰드죠. 제두 원추형 몰드가 되는데 자 그래서 그 크기는 대략 위에가 지름 10cm이고 밑에가 지름 20c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개념이 자 30cm죠. 30cm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번에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으면 안 되고 그래서 첫 번째 3분의 1을 채워놓고 3회 나누어 부어요. 3회로 나누어 붓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먼저 채우고 나서 3분의 1 콘크리트 채우고 나서 다진 막대로 25회 다집니다. 다진 막대로 25회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또 3분의 1 또 채웁니다. 3분의 1 콘크리트 채우고 부어놓고 다진 막대로 25회 다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합니다. 다짐하고 나서 이제 닦아서 그리고 자 어떻게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콘을 갖다가 수직으로 들어 올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렸을 때 이렇게 퍼질 겁니까? 퍼지면 위에서 내려온 그만큼 측정하는 거예요. 위에서 30cm 높이에서 아래로 얼마나 내려왔느냐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5번에 그래서 측정은 최고 30cm 높이에서 얼마나 내려왔는가 흘러내렸는가를 측정한 것이 바로 슬럼프 값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자 슬럼프 테스트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자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자 슬럼프 테스트고요. 슬럼프 시험이고 그래서 슬럼프 시험 테스트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나타낸 값은 슬럼프 값이죠. 나타낸 값은 자, 이 슬럼프 값이고요. 치고 슬럼프 값 치고요. 고유동 콘크리트만 슬럼프 값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고유동성 콘크리트만 그거는 슬럼프 플로우고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렇게 퍼졌을 때 직경으로 측정해 슬럼프 플로우고 고유동성 콘크리트의 경우만 나머지는
전부 다 슬럼프 값으로 측정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측정하고. 자, 보통 슬럼프, 그래서 플로우의 개념, 슬럼프 플로우는 이렇게 측정하죠. 내려가 얼마나 반경이 지름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지름으로. 그래서 그거 개념이 틀립니다. 슬럼프 플로우 개념과 슬럼프 테스트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번에 보시면 49번 문제. 자, 철근 콩회보에서 스트랩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 요거는 이 스트랩은 바로 전단역에서 배근되니까 전단역이 큰 부분에 많이 배근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단역 또는, 자, 이렇게 되었죠. 전단역 개념은, 전단역은 단부가 클 수밖에, 센터가 최소가 됐어요. 전단역 또는, 자, 이런 형태였다. 그래서 센터 중앙부가 최소고 단부로 갈수록 커지죠. 우리 이렇게 팔 들고 있으면 여기가 최고 아프죠. 그래서 양단부에 많이 배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념 보시고,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에서 부착 응력이 부족할 때 단면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뤘다. 자, 그러면, 자, 이 부착력 증가에 대해서 다룬 거죠. 부착력. 그래서 이 부착력 개념은,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요인이었습니다. 부착력에 대해서 간략히 보시면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부착력 개념. 부착력은 첫째,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영향을 주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하고 부착력 간에는 부착력하고 이 두 개의 관계는, 자, 서로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은 좋아집니다. 부착력 개념은. 그리고 철근에 대해서, 철근하고 관련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 뭐하고 관련 있는가? 철근의 주장, 둘레 길이하고 비례하죠. 그래서 철근의 주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증가되면 부착력도 많아집니다. 부착력도 커져요. 부착력이 증가가 됩니다.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자, 철근의 둘레 길이죠. 그래서 단면적이 동일할 경우, 자, 가는 철근을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하죠. 굵은 철근 적게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동일한 단면적이라 하면, 동일한 단면적일 때, 그래서 굵은 철근을 적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써주는 게 좋죠.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죠. 많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증가시키는 이것이 사실상, 자, 이것이 가장 부착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부착력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이라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철근은 이제 주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의, 자, 표면 상태나 약간 녹슬었을 때 표면 상태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철근의 단면 형상, 철근의 단면 모양이 영향을 주죠. 단면 모양이.
그래서 이형철근하고 원형철근. 이형철근이 크죠? 원형철근보다. 철근보다 큽니다. 대략 40에서 200% 정도 큽니다. 최소 40이고 200%까지 얘가 부착력이 큽니다. 그리고 압축철근이야 인장철근이냐에 따라서 부착력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압축철근이 부착력은 좋습니다. 힘이 무엇을 받느냐, 이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묻힌 길이도 영향을 주는 요소에 속합니다. 근데 철근의 강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철근의 강도는 이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그래서 단면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부착력을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얘입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죠. 철근량은 증가는 단면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철근 단면적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바로 이 작은 철근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는 철근. 철근 양을 증가하는 것은 단면 변경식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단면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않고. 그래서 않을 때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56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배건이 계상상 필요 없더라도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MPa 이하인 이형철근인 경우 최소한 얼마 이상을 배건해야 되냐? 요거는 0.002, 그래서 0.2% 정도가 되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0.002, 요거는 수치화한 거고요. 퍼센트로 나타내면 보통 100%가 1이 되니까, 그래서 0.002가 되니까 0.2% 되겠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래서 2번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 문제 보시면 크리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크리프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이것을 크리프라 하죠. 하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속 작용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그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콘크리트의 크리프라고 합니다. 크리프. 그래서 크리프는 보통 온도하고, 여기에 콘크리트에서는 온도하고 습도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보통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습도가 높을수록 보통 크리프 양은 줄어듭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크리프 양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는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습도가 높을수록은 크리프 양은 줄어드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콘크리트는 대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여서 수화 반응에서 경화가 되면서 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습도가 적으면 그 현상을 못하게 되면 강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강도가 나와야지 크리프는 줄어듭니다. 강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제하면 크리프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로 간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시 재령이 클수록 보통 재령이, 그렇게 여기서 제자는 부재 제자 나이령이죠. 그래서 이 재령이 길수록 보통 클수록이네. 그러면 강도가 우리가 하중 지하시에 재령이 크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그냥 내뒀다는 거죠. 그러면 강도가 설계 기준과 많이 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강도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지하를 하면 크리프 양은 적습니다. 근데 강도가 나오지 단기 재련인데 그때 강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을 가면 크리프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변의 저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뭘 기억하시는가 하면 우리 집에서 여성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 보통 산후조리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해야 돼. 동양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풀뿌리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산후조리가 나온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애 놓고 일을 하면요 크리프 현상이 큽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 전부 다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왜? 일손이 없으니까 애 놓고 바로 일한 겁니다. 그렇게 꼬부랑 거의 다 빠진 거죠. 그래서 크리프 현상이 큰 거고 지금 최근에 노인들 보시면 바타죠. 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바로 이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면 치수가 클수록 크리프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적을수록 크리프 양은 커집니다. 단면이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진동 다짐을 콘크리트 그러면 보통 진동 다짐을 해주면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죠. 적정을 하면 그래서 장시간 안 되고 그랬을 때 크리프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제하하는 하중이 커지면 크리프 양은 커집니다. 제하하는 하중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얼마나 많이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을 보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넣어준 철근이 크리프 양을 갖다가 감소하기 위해서 크리프 양을 감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철근이 바로 압축 철근이죠. 압축 철근을 적절히 배건을 하면 크리프 양은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프 이런 거는 한번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프는 보통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령 28일 동안 대략 크리프 양의 50% 가까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개월 내에 거의 80% 이상 육박하게 거의 크리프 양이 생깁니다. 한 4년, 5년 되면 거의 100% 가까이 거의 다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크리프가 소성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크리프 양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초기에 잘 하셔야 돼요. 보양을 잘 해줘. 그러면 보통 보양을 잘 안 할수록 크리프 양은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